미국 국방부 시스템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 군사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제목은 K-클래스. 작성자는 8년 전 한국에서 실종된 CIA 요원. 그리고 지금 그 요원의 아내가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 한국은 조용한 맹수다. 미국이 놓친 단 하나의 변수. 지금 세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펜타곤 지하 3층 분석실에서 모니터 빛이 제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국방부 건물은 대부분 어둠에 잠겼지만 저희 정보 분석팀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데이터를 분류하다 이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익명, 제목은 단 2글자 K-클래스였습니다. 지친 한숨과 함께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분류 코드가 나타났죠. 익숙한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코드를 따라가며 확인했어요. 국방부, CIA, NSA,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특히 앞쪽의 K코드는 미 정보체계에 없는 식별자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경력에 처음 보는 형태였으니까요.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 없음. 다른 검색 엔진으로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중앙정보부, 국가안보국, 심지어 FBI 자료까지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K-클래스 분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서는 정보기관 간 상호 참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달랐어요. 동료 데이빗이 제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도 몇 번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죠. 보안 등급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파일 자체를 열어보니 한국의 군사정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정보의 구조가 독특했어요. 미국 정보 분석 템플릿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마치 우리의 분석 알고리즘이 읽지 못하도록 설계된 듯 했습니다. 보고서 깊숙이 들어갈수록 제 호기심은 공포로 바뀌어 갔어요. 이건 정보 은닉이 아니었습니다. 더 섬뜩한 무언가였죠. 데이터 패턴을 분석해보니 이 문서는 우리 시스템의 감시망을 완벽히 우회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숨긴 게 아니야. 우리 시스템이 못 보게 설계된 거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전 세계 정보망을 관통하는 미국의 감시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정보. 그것도 한국에서 온 정보라니. 지금까지 한국은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하는 작은 동맹국일 뿐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 문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는 제 눈에 온갖 의문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고 정보기관의 탐지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정보가 하필 제게 왔을까요? 모니터 속 데이터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언가 거대한 비밀의 입구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란 직감이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사력에 관한 내용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유실된 자산 로스트 에셋. 정보 요원을 지칭하는 코드였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8년 전, 제 남편 마이클이 사라진 그날과 일치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이클은 CIA 현장 요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임무 중 실종되었다는 게 공식 설명이었죠. 작전 실패, 그렇게만 알려졌습니다. 몇 년 동안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든 문은 닫혀 있었어요. 결국 포기하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받아들이는 척했죠. 당장 관련 파일을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마이클의 실종과 이 보고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윌슨 국장에게 연락했더니 다음 날 아침 그의 사무실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언급하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요. 다음 날 윌슨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장 옆에는 국무부 극동아시아과의 파커 국장이 앉아 있었어요. 파커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본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과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파커는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민감한 상태라며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8년 동안 진실을 숨겨왔는데 이런 보고서가 갑자기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윌슨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지만 이건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인정했어요. 한국 측에 정보 요청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파커와 윌슨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한국 측은 항상 관련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는 거였죠. 그럼 이 K클래스 보고서는 뭐고 왜 갑자기 제게 왔으며 왜 미국 시스템은 이걸 인식조차 못하는 건지 추궁했습니다. 윌슨은 제가 이 건의 비공식 분석관으로 배정되었다고 알려줬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분석이 아니었어요. 제 남편의 운명, 미국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뒤엉킨 미로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한국에 대한 의심과 마이클을 잃은 상처, 그리고 8년간의 침묵. 이 모든 것의 답을 찾아내겠다고요. 그날 밤 한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공식 브리핑, 비공식 보고서, 첩보 자료까지. 제가 모은 퍼즐 조각들은 점점 더 이상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조차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국의 모습.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 숨겨진 제 남편의 흔적.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따끔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미국도 두 손 든. 그 불가사의한 존재에 대한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 마이클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망식에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실종되기 전 마지막 통화에서 그가 했던 말이요. 케이틀린, 여기선 모든 게 다르게 보여.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이클이 무언가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한국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군사적 역량을 수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괴물 같은 효율성을 말이죠. 밤이 깊어가는데도 계속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치보다 실전으로 증명하는 강대국이란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제 남편이 실종됐다는 사실이 이제는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 속에서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국방부 아카이브에 접속했습니다. 특별 승인 코드를 사용해 나토 회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었어요. 2022년 바르샤바 회의에서 독일 국방장관의 발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 동맹 이상의 존재이다. 그들의 접근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군사적 동맹 이상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최근 몇 년간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 조달 계약을 조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 구소련권 국가들이 미국이나 독일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폴란드의 경우 2022년에만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죠. 금액만 해도 150억 달러. 특이한 건 계약서에 기술 이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기보다 기술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윌슨 국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국장님, 동유럽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정보국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윌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복잡한 문제야.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큰 그림이 있지. 더 큰 그림이요?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아.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거지. 이 말이 뭔가 퍼즐 조각을 맞춰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기 판매를 통해 외교적,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소련권 국가들에게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을 제시하면서요. 그들은 동유럽의 군사 지도를 바꾸고 있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의 전략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그들은 방산과 외교를 결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무기 수출이 단순한 경제적 이득이 아닌 전략적 동맹 구축의 수단이 되고 있었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폴란드 사례였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몇 년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급격히 확대했는데 그 이면에는 양국 간의 역사적 공감대가 있었어요. 둘 다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온 민족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폴란드 장성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우리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이해해.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 미국이나 독일은 그런 이해가 부족해.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는 단순한 경제적, 군사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유된 역사적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연대였어요. 제 남편 마이클이 왜 한국에 파견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무언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했어요. 혹시 그것이 한국의 이런 전략적 움직임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의심을 넘어 이제는 순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지,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이해가 제 남편을 찾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K클래스 보고서가 미국의 정보망을 우회한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들이 세계 질서 속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를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방부 특별 프로젝트 팀의 리처드 박사가 접촉해 온 거예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국의 디지털 전장 지휘소 영상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는 것 자체가 보안 위반이야. 리처드가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K클래스를 분석 중이라고 들었어. 이건 도움이 될 거야. 비밀 서버룸에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이는 지휘소였어요. 하지만 곧 그것이 얼마나 혁신적인 시스템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지휘소는 위성, 드론, 그리고 AI를 완전히 통합한 시스템이었어요. 특이한 점은 구조였습니다. 중앙 집중식이 아닌 분산형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현장 지휘관들에게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었죠. 이건 대단해. 제가 감탄했습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어.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철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요? 우리 미군은 중앙 통제를 선호해. 모든 결정이 위에서 내려와. 하지만 한국군은 달라. 그들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신뢰해. 우린 기술을 가졌지만 그들처럼 운용할 수는 없어.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한국군의 지휘 철학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중앙지휘부는 큰 그림을 제시하지만 세부 실행은 현장 지휘관에게 맡기는 방식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장 AI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실전에서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현했더군요. 하지만 미국과 달리 AI는 최종 결정권을 가지지 않았어요. 항상 인간 지휘관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라. 리처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신뢰하고 그들은 사람을 신뢰해. 영상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국제연합군 훈련 중 한국군의 지휘체계 시연이었어요. 통신이 끊긴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는데 한국군은 중앙지휘부 없이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각 부대가 마치 독립된 유기체처럼 움직이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처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불가능해. 우리 군대는 위계 질서와 중앙 통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들의 시스템은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거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온 나라였어요. 그들은 언제든 통신이 두절되고 지원이 끊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독특한 군사 철학으로 이어진 거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군의 AI 시스템이 어떻게 적군의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도와 정확성은 경이로웠어요.
미국도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시험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동맹국 아닌가요?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복잡해.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지만 운용 방식은 공유하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많은 미군 장성들이 한국의 접근법을 위험하다고 생각해. 너무 많은 자율성을 현장에 부여하는 게.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지만 한국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개발해왔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고방식의 차이였어요. 문득 제 남편 마이클이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이런 시스템?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케이틀린, 내가 본 것을 설명하기 어려워. 하지만 이건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국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 군사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리처드가 영상을 끄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불안해지지 않아?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안하기보다는 호기심이 생겨요.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그걸 발견했던 것 같아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고 제 남편이 남긴 흔적을 찾아야겠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는 여정이 될 것이란 걸 예감했습니다. K클래스 보고서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한 특별한 섹션을 발견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라는 부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문득 그 이름이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랍에서 마이클의 옛 물건들을 꺼냈어요. 그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엽서에는 뒷면에 작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707. 그땐 무심코 지나쳤지만 이제 보니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K클래스 보고서에 따르면 707 특수임무대대는 한국의 대테러 전문 특수부대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특수부대와는 달랐어요. 이들은 UDT 수중 폭파대, 특전사, 그리고 정보부대의 기능을 모두 가진 복합부대였습니다. 전천 후 작전이 가능한 다중 전장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특수부대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훈련하는 데 비해 707 부대는 실제와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했어요. 부상 위험이 높아 미국에서는 금지된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한 미군 교관의 코멘트가 있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을 가장한 실전이다. 707 부대에 관한 정보를 더 찾기 위해 국방부 특수작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자료가 접근 제한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동맹국 정보가 이렇게 제한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윌슨 국장을 찾아갔어요. 707 부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접근 제한이네요. 윌슨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민감한 문제야. 몇 년 전 우리 특수부대와 707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어떤 일이었나요? 윌슨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020년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인질 구출 작전이 있었어. 미국 델타포스와 한국 707 부대가 공동으로 투입됐지. 계획은 미국 측에서 세웠고 작전 지휘도 우리가 맡았어. 윌슨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이 급변했고 한국군은 우리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였어. 우리는 그들이 무모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옳았어. 인질 전원을 구출하는데 성공했거든. 그런데 왜 이런 정보가 제한되어 있죠? 그 작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707 부대의 훈련을 요청했어. 심지어 우리 특수부대도 그들에게 배우고 싶어 했지. 이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됐어. 미국 특수부대가 다른 나라에게 배운다는 건 말을 끝맺지 못하는 윌슨의 표정에서 자존심의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 승인을 받아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707 부대는 전통적인 특수작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무인 드론과의 통합작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고스트 작전이라 불리는 새로운 전술이었어요. 특수부대원들이 AI 제어 드론과 완벽하게 협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707부대의 대원들은 기계와 대화하듯 작전을 수행한다. 마치 드론이 또 다른 팀원인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2021년 시리아에서의 비밀작전 중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테러리스트에게 포위되었을 때 가장 먼저 구조에 나선 것이 707부대였다는 기록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 현장에 있었던 걸까요? 공식 기록상 한국군은 그 지역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말이죠. 더 파고들수록 707부대는 공식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 마이클의 마지막 임무가 바로 707부대와 관련이 있었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707부대의 훈련을 참관하고 미국 특수부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았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임무는 예정보다 길어졌고 결국 그는 실종되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은 707부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이 그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위험에 빠뜨렸을까요? 책상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707부대가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제 남편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요. 다시 K클래스 보고서로 돌아갔습니다. 707부대에 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미국도 모방할 수 없는 한국 특수부대의 독특한 작전 방식과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나 장비의 우수성이 아닌 사람과 기계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지휘 체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제 남편 마이클이 있었던 겁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던 중 제 컴퓨터에 이상한 알림이 떴습니다. 누군가가 제 계정으로 오래된 파일에 접속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안 로그를 확인해 보니 그 파일은 마이클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것이었습니다. 원자력 전략 자산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즉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일반적인 핵 정책에 관한 것이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한국에 관한 특별 노트가 있었어요.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전략적 억제력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아래에는 마이클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령 억제력 고스트 디터런스. 확인 필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상당한 전략적 억제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고순도 우라늄 농축 기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등을 확보했더군요. 이론적으로는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핵을 보유하지 않는 독특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 나토 분석가의 보고서였어요. 한국은 핵을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핵을 갖지 않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이다. 그들의 전략적 모호성은 주변국에게 더 큰 불확실성을 제공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는 결국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이라는 역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언제든 핵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은 갖지 않은 나라는 오히려 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정밀 타격 능력이었어요. 그들은 핵 대신 초정밀 재래식 무기에 투자해왔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이나 지휘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자전 능력, 그리고 위성과 AI를 활용한 실시간 표적 추적 시스템까지. 한 미국 장성의 증언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대규모 파괴를 위해 핵을 사용한다. 하지만 한국은 핵심만 정확히 제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운 접근법이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한국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핵무기라는 큰 방망이 대신 정확히 필요한 곳만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수술 도구를 개발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독특한 전략적 사고가 있었죠. 제 남편 마이클이 이 유령 억제력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의 어떤 측면이 그를 위험에 빠뜨렸을까요?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2022년 미-한 국방장관 회담 비공개 회의록이었어요. 한국 측은 자국의 최소 억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핵을 갖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무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대응은 더 유연하고 더 정밀하며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봤습니다. 핵은 결국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입니다. 너무 파괴적이어서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죠. 하지만 한국의 정밀 타격 능력은 그것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략적 모호성이 더해집니다. 한국은 핵을 갖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만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적국에게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들이 정말로 핵을 갖고 있지 않은지, 어떤 상황에서 핵 개발을 결정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한국은 이 전략적 모호성을 외교 마이너스 군사 복합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핵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역설적인 전략이었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마이클은 이 전략의 어떤 측면을 발견했길래 실종된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K클래스 보고서가 제게 전달된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핵보다 더 위험한 정밀 억제 무기와 독특한 전략적 사고를 가진 조용하지만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제 남편의 흔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창가에 앉아 마이클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속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단서를 발견했어요. 그는 한국 내 특정 장소에 좌표를 숨겨두었던 겁니다. 경기도 어딘가의 좌표였어요. K클래스 보고서와 함께 온 암호화된 파일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정보가 있었어요. 마이클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한국 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정보도 있었죠. 이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이클이 살아있다면 왜 8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의 흔적을 지웠을까요?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길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 참전 용사였고 항상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셨어요. 반면 저는 남편을 잃은 상처로 한국을 불신해왔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항상 이런 갈등이 있었죠. 아빠, 마이클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케이틀린, 8년이 지났어. 이제는 아빠, 그가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에서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내가 이해해야 할 게 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나라야. 아빠는 항상 그들을 옹호했죠. 한국은 도와줘야 할 나라라고요. 그건 옛날 이야기다. 지금의 한국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야. 아버지의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쟁에서 봤던 한국은 폐허였다. 하지만 그들이 일어선 방식, 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놀라웠어. 우리와는 달랐지. 우리는 힘으로 밀어붙이지만 그들은 지혜로 흐름을 바꾸지. 아빠, 무슨 말씀이신지. 내 남편이 그걸 발견했을 거야. 한국이 세계를 바꾸는 방식을. 조용하고 정밀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제가 발견한 모든 정보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군사 전략, 707부대의 작전 방식, 그들의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질서 속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까지. 한국은 맹수였습니다. 하지만 으르렁거리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맹수가 아니라
조용히 움직이다가 정확한 순간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맹수였어요. 그들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깊고 광범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서서히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발견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그를 변화시켰을 겁니다.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마이클의 흔적을 찾아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까지 잘못 이해했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윌슨 국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에 가야겠습니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위험할 수 있어. 윌슨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이자 제 개인적인 문제예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윌슨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아. 비공식적으로 지원하지. 하지만 혼자서는 못 가. 파커가 동행할 거야.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파커를 만나러 가는 길에 마이클이 실종되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이 생각났습니다. 케이틀린, 때로는 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동맹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진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은 한국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이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겁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K클래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의 전략적 사고는 서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직접적인 충돌보다 장기적인 영향력을 선호한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그들의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저도 그 비행기에 오르게 될 거예요. 한국으로 제 남편의 흔적을 찾아서. 그리고 어쩌면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사해온 모든 것, K클래스 보고서의 미스터리, 한국의 독특한 군사 철학, 707부대의 비밀, 그리고 남편의 실종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연결점의 중심에는 코드네임 K가 있었습니다. 세계를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움직이는 그 맹수의 실체를. 준비됐나? 파커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어요. 파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당신을 놀라게 할 거야. 그들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 여정이 단순히 남편을 찾는 것을 넘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맹수가 세계를 바꾸는 방식은 조용하고 정밀하며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맹수를 이해하는 것이 제 남편과 저 자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륙하는 비행기의 창문을 통해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미스터리를 향한, 그리고 제 남편이 발견한 진실을 향한 여정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코드네임 K, 사라진 맹수를 찾아 나서는 여정의 시작이. 이제 알겠습니다. 그들이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지. 왜 전 세계 정보망이 대한민국이라는 변수를 끝까지 놓쳤는지.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기록, 그리고 내가 직접 목격한 그들의 실체는 우리가 알던 동맹국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조용히 움직이지만 절대 뒤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은 이제 세계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